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정정책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은 크게 재정 확대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게 되는데요. 재정 주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이자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정책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내지는 과열된 경기 상황을 진정시켜주고 물가를 상승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가를 진정 국면으로 이끌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대략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기본은 총수요를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 경제 전체의 수요인 국내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 변동폭을 완화시키는 것이 경제 안정화 정책의 기본 기조라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 국면일 때는 실질 GDP가 하락하여 대규모 실업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가 될 것이고요. 경기 과열 국면이라고 하면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급등, 위의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될 거고 밑에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먼저 이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가 과열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이때 국가는 재정 정책을 활용을 해서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세금을 감면을 해서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늘려주는 정책을 국가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요. 확대 통화 정책이라고도 설명한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인데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켜야 될 경우에도 민간 경제 상황에서는 국면을 관리를 하거나 통제를 해줄 여가 장치가 없죠.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진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지출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금을 확대를 하면 과열 국면에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정도의 통화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즉 총수요가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왜곡을 시켜주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축소 재정 정책 내지는 이제 축소 통화 정책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고요. 재정 정책을 시행할 때는 중앙은행에서 이자율, 금리라고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자율도 동시에 조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자율의 변동이 시중 통화량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거나 과열된 흐름을 진정시키게 되고 이것은 소비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침체 혹은 과열된 경기 상태를 정상화시켜준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제정책의 틀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질 GDP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기조가 계속될 때, 즉 디플레이션이 문제화돼서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기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정 정책의 기본 틀은 기조는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것인데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핵심
지표는 총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배워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질 GDP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총 수요 증가를 유발시켜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것은 생산 및 소비가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고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내지는 인위적인 그 왜곡, 나쁜 의미로 왜곡이 아니고 그 건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를 목적으로 한 이제 왜곡을 시도를 하는 것이죠. 국가는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주는 것이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시장에 총수요가 말라서 시장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시장에 풀어서 총수요를 유발시켜 주는 것이죠. 총수요 중에 하나인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직접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로는 이거와 동시에 내야 될 돈을 줄여주면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해진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인데요. 정부가 세금,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든가 상품에 책정되는 이제 그 세율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시행했던 유류세 감면이라든가 그 법인세 유예라든가 긴급 상황에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이긴 한데 적절한 비유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세율을 조절을 해줘서 줄여서 돈은 풀어주고 걷어가는 세금은 줄여줘서 총 통화량을 늘려주는 효과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 지출을 늘리며 기업은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재투자를 통해서 투자 지출을 확대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경우로 과열 국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재정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총수요를 관리를 해줌으로써 돈이 많이 돌 때는 돈을 많이 내게끔 만들어서 총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아까의 경우에는 돈이 안 돌 때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주고 세금을 적게 걷어서 안 도는 상황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지금의 경우는 이제 반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총수요 감소를 유발시킨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도는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생산 및 소비를 위축을 시키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물가를 하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기 과열을 진정을 시키는 것이죠. 실업률 증가가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갑을 좀 닫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는 재정을 축소하는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과열된 기조를 진정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지출을 줄여서 총수요 통화량을 단기간에 줄여버리는 것이죠. 총수요 중에 하나인 정부 지출이 감소하게 되어 직접적으로 총수요 감소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 지출을 줄이며 기업은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지출을 줄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총수요 감소를 만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의 기본 운영 방침은 총수요를 관리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인지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과정을, 저희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공부한다라는 차원으로 들어가긴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요. 이 주제에 대한 요지는 이거다. 그리고 세세한 거는 이렇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뒤집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를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콜금리를 다시 이제 정하게 되는데, 통화 공급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과열될 때는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 돈을 조금 덜 나오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기준금리에 맞춰서 정책을 폈는데 이 정책보다 과열돼서 시중 통화량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콜금리를 높여주는 거죠. 콜금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한국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들 뭐 있죠. KB니 뭐 하나은행이니 뭐 신한은행이니 뭐 농협이니 이런 은행에서 돈을 다시 가져가는 거죠. 이때 가져갈 때 지불하는 금리, 콜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처음에 정했던 퍼센티지보다 조금 올려서 받게 되면 은행은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중에 푸는 돈을 줄이겠죠. 줄이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채권금리라든가 은행금리, 대출금리 등이 변동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핵심이고요. 시중 자금을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 이자율이 달라진다고 하죠. 통화 공급이 많아지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낮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이 흔하니까 빌려주는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내 거를 가져갈 수 있게,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시중 은행들이 되겠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은행 거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보면 이율을 낮춰주는 거밖에 없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이자율은 낮아지는 것이 됩니다. 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요. 이것은 가계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왜? 돈이 흔하니까, 시중에 많이 풀리니까 가계 소비는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투자가,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폭도, 투자를 하는 계획도 앞당겨서 진행을 하는, 이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 자산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그래서 증시에는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다 맞는 건 아닌데요.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호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통화량의 공급을 줄이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말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높아지는 거죠. 왜? 빌리는 사람이 아쉬워요. 왜? 돈이 시중에 풀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이 아쉬워서 돈 빌리러 시중은행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조금 더 부르더라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은 올라간다. 그러면 가계소비도 감소하게 되고 기업의 투자도 감소하게 돼서 기업의 재정 내지는 기업의 재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내재 가치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내재 가치가
증가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도 어렵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경제 논리로 얘기를 하면 주식 시장에는 증시에는 악재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주식을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더 많지요.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앞서서 공부했듯이 증시와 금리의 관계는 서로 반대다.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는 별로 안 좋고 금리가 낮아지면 증시는 좋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이제 주식 하시는 분 하는 입장에서는 요 정도 깊이까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준금리,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기준금리라고 하죠. 기준금리를 지표로 만듭니다. 이 지표로 만들어지면 시중 통화량을 인플레이션의 상황일 때는 이렇게 바꾸고 디플레이션의 경기 흐름이 이어질 때는 이렇게 바꾸는, 왜곡시키는 방법을 실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는 화폐를 발행하여 채권을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행하는 양은 똑같은데 그 돈을 시중에 푸는 게 아니라 시중에 푸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디플레이션의 경우,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일 때는 이거를 매도를 해서 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너무 이제 시중에 돈이 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해서 중앙은행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풀려있던 돈을 묶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중 돈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학자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시중은행에 빌려줄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을 한다. 왜곡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조절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시중은행에 빌려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내리는 방법으로 시중 통화량을 조절을 해준다. 뭐 이렇고요. 방법 세 번째로는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돈, 즉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높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풀려고 예산을 잡아놨다는 돈은 똑같은데 준비금으로 잡아야 되는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높여버리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풀어야 될 양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죠. 그 책정된 돈에서 대출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시중 자금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어서 자연스럽게 금리 상승으로 발전된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고통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고통지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수치화한 경제 용어인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처음 고안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착안하여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에 합해서 소득 증가율을 뺀 수치를 경제 고통 지수로 정의했는데요. 실업률과 물가 상승, 가장 피부로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냈다. 오쿤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이고요. 물가가 상승할 경우 국민은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여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출해야 하며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늘어나면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경제 고통 지수도 소득 증가율이나 분배 상황, 경제 성장의 내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할 때 고통지수, 실업률이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좋아지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논리들이 있을까라고 경제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도록 인위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실업률 하락 등을 만들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한쪽이 과열됐을 때 한쪽을 낮추는 결과가 되고 아니면 한쪽이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동시에 같이 잡아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춰서 고통지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은 재정정책과 주가의 관계,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